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미스터 상입니다. 나는 평생 아들 한 명만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젊었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아이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푼도 벌려고 노력했다. 그 당시 모두가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고 나는 아이를 위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웃기만 했다. 나는 늙었을 때 손자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나는 내 평생을 아이를 위해 희생했고 머리카락이 하얗고 등이 수갑이 채워졌을 때 내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그는 내 옆에 귤을 사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내 손을 꼭 잡고 밤에 자도 내 옷을 껴안아야 한다. 내가 퇴근할 때마다 그는 교실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입에서 입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요.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일을 했다. 나는 여전히 뒤에서 조용히 조금씩 걱정하고 있다. 그는 멀리 학교에 가고 나는 매달 돈을 보내고 모든 것을 조언한다. 그가 졸업하던 날 나는 군중 속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다. 힘든 세월이 지나 드디어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가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가 결혼하는 날 나는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기뻤다. 나는 드디어 아이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쉴 때야. 손주가 있는 아이가 있고 모녀는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후 아들은 내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상,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는 매주 나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전화도 뜸해졌다. 어떤 날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두렵고 아이들을 괴롭힐까 두렵기도 한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아파서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난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아들이 들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웃만 안부를 물었고 아들은 바빠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괜찮아. 너는 걱정할 것이 많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늙었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누워있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설날에 나는 손자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풍성한 식탁을 요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모든 것을 사고 가장 맛있는 생선과 고기 한 조각을 골랐다. 옛날처럼 재회하는 식사를 하고 싶고 웃음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가족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아파. 나는 바빠. 제 시간에 돌아올 수 없어. 아빠 먼저 먹어. 나는 식탁을 보고 맞은편 빈 의자를 보고 갑자기 온 집안이 무섭게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일부는 내가 아무도 나를 동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일부는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며 더 이상 내 아이 눈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저 혼자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밖에 많은 희망을 가졌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실망감을 되찾기 위해 있을 것이다. 무심한 아이를 탓해야 할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노년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제 가족에게 군더더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육체 노동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하루도 행복하게 산 적이 없었다. 부부는 항상 각동을 계산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멀리 놀러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봐야 한다. 우리는 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가난해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아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제 아들은 다행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아내는 기뻐서 울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 일을 하고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한 푼씩 저축했다. 힘들 때 나는 항상 몇 년만 더 있으면 나중에 성공해서 나도 부탁을 받을 수 있다고 위로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아들이 평화롭게 가족을 꾸리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식 날 나는 웃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늙어서 옆에 손자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집이 없는 젊은 부부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내와 의논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 지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임시 임대주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도록 했다. 부부는 수십 년 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모아서 조금 더 빌리고 부부에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집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혈육도 남겨주고 뭐하러 계산해. 나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돌보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집이야말로 내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기쁘게 맞이했다. 나는 집안일을 도우러 왔고 손자를 가르쳤고 여전히 가족의 역할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고 제가 좀 오래 머물 때마다 불편해 보여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파. 아내와 아이들은 성격이 좀 까다롭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한 번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계셔서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 집인데 왜 항상 다른 사람이 집에 있나요? 나는 문 밖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듣고 마음이 축 처졌다. 나는 언젠가 내가 평생을 아이를 위해 사준 집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문이 줄어들었고 올라가도 몇 시간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이를 귀찮게 할까봐 두렵고 며느리의 불쾌한 눈빛이 두렵고 아들의 침묵도 두렵다. 나는 내 아이들을 탓하지도 않고 며느리에게 화도 내지 않는다. 그냥 내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자녀가 늙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았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은 뒤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도와줬다. 내 생각에 이 집은 우리 부부가 샀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돕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젊은 부부는 일이 바쁘고 갓 태어난 며느리는 여전히 약한데 우리가 없으면 누가 돌볼 것인가? 나는 이 시간이 가족이 더 결속되고 자손이 모이고 노부부가 덜 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손자를 돌보는 일을 맡았고 아내는 밥을 챙겨주고 집을 청소하고 며느리가 덜 고생하도록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를 산책시키고 며느리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준다. 제 아내는 며느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못 먹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평한 적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애 첫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더 이상 처음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산후 여성이 민감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점차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만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격식을 차린 말들,
멀어진 시선들, 가족 식사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쫓겨났다. 어느 날 제가 손자를 안았는데 며느리는 제가 떨어뜨릴까봐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내는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며느리는 조용히 개인 요리를 했다.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형님, 부모님이 너무 오래 계셔서 불편해요. 항상 집에 사람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내 평생을 내 아이들을 위해 사준 집에서 잉여자가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움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작은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문장이 칼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엄마, 제 아내는 불편해요. 고향에 잠시 다녀오세요. 필요할 때 데리러 갈게요. 제가 키우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내가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아내를 대신해서 말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삼키려고 애쓰며 몸을 움츠렸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더군요. 우리 부부는 조용히 짐을 챙겼고 아무도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면서 매일 안고 다녔던 어린 조카를 돌아봤던 기억만 난다. 그는 여전히 푹 자고 내일부터 조부모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평생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줄 때 항상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찍 차를 타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고향으로 갔다. 배웅할 사람도 없고 붙잡을 말도 없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오랜 시간 동안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 기차는 우리를 서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몇 년 동안 꾸민 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고향에 돌아왔고 부부는 더 조용히 살고 있다. 이웃들은 때때로 요즘 왜 더 이상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 거야? 라고 묻는다. 나는 웃으며 대충 대답했다. 늙었어. 시골에서 조용히 있어.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아내는 서울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집 문서를 아내 이름으로 옮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떨리는 손으로 옷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목이 메었다. 왜 그렇게 해? 저 집은 내가 산 건데. 나는 그저 싱긋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왜 삐쳐?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나에게 엄마는 고향에 잠시 다녀오세요라고 말한 날부터 나는 잘 이해했다. 나중에 나는 이웃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사돈댁이 놀러 올 때마다 아들이 멀리서 마중 나와 겨드랑이를 들고 입가에 웃으며 떠들썩하게 말했다. 그는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각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정중하게 차를 따르고 장인어른을 위해 음식을 집어준다. 그들의 가족은 행복한 가정처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나는 듣고만 침묵했고 마음은 공허했다. 우리에게는 단지 성급한 전화일 뿐이고 단지 손님들의 질문일 뿐이다. 고향에 계신 두 분은 잘 지내시나요? 한가할 때 다시 올게요. 하지만 몇 번이나 잠적했고 나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난생 처음으로 한 가지를 잘 이해했다. 제 아들은 아내의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생부모는 그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일 뿐이다. 며느리를 탓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원할까요? 만약 내가 젊었다면 아마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므로 나는 화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제가 평생을 사랑과 보살핌에 바친 제 아들이 작은 가족의 평화를 대가로 친부모를 쉽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탓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을 탓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믿고 모든 힘과 돈을 쏟아부었지만 길을 잃지 않은 자신을 탓한다. 아이를 많이 돌보면 나중에 기댈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준다고 해서 돌려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잘못된 믿음에 내 노후를 걸었고 결국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아이가 오늘 전화할까, 오늘은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낼까 하는 기대감에 잠에서 깼다. 그러나 점차나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실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안부는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쪽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빠, 저 지금 바빠요. 또 전화할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허망한 기대 속에 살고 싶지 않다. 만약 제 아이가 저를 과잉 취급했다면 저는 기다리는데 한순간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려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모퉁이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부는 시장에 가서 각 다발의 야채와 맛있는 고기를 고른다. 내가 직접 고기를 썰고 양념을 해서 아내는 열심히 요리를 했다. 매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가게 문을 열고 옛날 우리처럼 단골 손님들과 근로자들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그릇 마시며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재미있고 슬픈 일을 생각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어떤 날은 손님이 가게에 들러서 칭찬하는 날도 있다. 조부모님들은 여전히 건강하시니 지금쯤은 쉬어야 할 텐데 손주들이 돌볼 수 있도록. 나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내와 저는 더 이상 불효자식의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시 조부모님이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두 노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할 일, 삶이 있다. 자손이 모이지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따뜻한 밥이 있고 추운 겨울날에도 여전히 웃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은요? 당신은 자신의 가족에서 잉여가 된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불평이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때 많은 희망을 가졌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우리가 걷는 길은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자신의 삶이 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라. 누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